안녕하세요. 저는 5월광장 5월 역사해설사 장세레나입니다. 5월광장과 함께 80년 5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일까요? 민중항쟁일까요? 여러분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실 텐데요. 5.18은 광주 사태라고 불릴 때도 있었고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부르기도 했었죠. 지금은 국가 차원으로 명예회복이 돼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지만 특히 광주는 5.18 민중항쟁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태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폭도에서 유공자로 명예회복은 됐지만 아직 성격 규명이 되지 않은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항쟁과 운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항쟁은 국가 권력과 같은 거대한 힘, 부당한 지배층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요. 운동은 사회를 개혁하려는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이 벌이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18 민주화 운동일까요? 민중항쟁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고 다음에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값싼 노동력과 농어민의 희생으로 한 수출 중심 정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많은 불균형과 유신 독재를 야기시켰습니다.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삼성개헌,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을 통해 군사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했고 1979년 10월 16일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부마항쟁입니다. 부마항쟁 때도 군사를 투입합니다. 탱크와 수많은 군인들이 부산 마산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죽이기도 했었죠. 이 부마항쟁의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부하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부하인 김재규의 총애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사망하고 이제 드디어 18년 군부 독재가 끝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전두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80년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5.18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은 모여서 계엄령 해제하라, 그리고 전두환 신년악 물러가라 시위를 하게 됩니다. 1980년 5월 10일 전국의 23개 대학 총학생회 학생들이 모여서 전국의 총학생회장단이 결의문을 선포하고 거리 시위를 하게 됩니다.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입니다. 지난 박근혜 퇴진 촛불 때 한번 여러분들 광장에 있었던 분도 계시나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잖아요. 서울에서는 5월 13일부터 거리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피크가 5월 15일 서울역 광장입니다. 광주에서는 그보다 하루 뒤인 14일부터 거리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 교내에서 학원 민주화 싸움이나 그리고 계엄령 해제 이런 등등의 학내 집회를 하다가 14일부터 16일까지 거리로 나와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16일 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ACC 아시아문화전당 앞에 있는 분수대, 당시에는 전남도청 분수대였는데요. 거기에 모여서 16일에는 횃불성회도 하게 됩니다. 그 횃불성회 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헤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그런다면 전남대학교 정문에 10시 정도에 모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서울역 광장에서 모였던 15일 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이렇게 신군부에게 전달하고 답을 기다리자라고 해산해버리는 거죠. 이걸 근현대사에서는 서울역 해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날인 16일 날 광주에서는 횃불성회를 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서울역 해군의 답을 전두환 군부는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에 따르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주도를 포함한 전역에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계엄령을 확대하고 민주인사들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17일 자정, 다시 말하면 18일부터 전남대학교 교정에 계엄군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18일부터 계엄군이 전남대학교에 오자마자 학내를 수색을 하고 학생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확대되니까 그 전날 횃불성회 때 약속 때문인지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으로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와보니 이미 계엄군들이 학교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과 이미 학교를 장악한 계엄들 간의 충돌이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5.18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8일, 19일은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를 했었고, 근데 시내 곳곳에서 계엄군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1987 영화나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리를 지나는 젊은 사람들이면 가게 셔터문까지 올려가면서 잡아가고, 심지어 시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어르신들도 무조건 구타하고 이랬던 분위기였습니다.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서 젊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구타하거나 잡아가고, 당시에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요. 버스 안내양이 항의를 하거나 그러면 그 안내양까지 구타해서 굴러 떨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공분이 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하나둘 같이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시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휴대폰이든 뭐든 찍어서 올리면은 SNS로 금방 알겠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목격하거나 또는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겼던 택시기사들이 이후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5월 20일에는 지금 기아 챔피언스 필드, 당시에는 무등경기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 앞에서 택시 200여 대와 버스, 트럭을 앞세우고 금남로를 향해서 차량 시위를 해오게 됩니다. 사실 이 차량 시위 전까지는 시민과 학생들이 굉장히 수세적으로 계엄군들에게 몰리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차량 시위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의 모아진 힘, 단결된 힘을 처음으로 보여준 시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시위 이후로 굉장히 시민들의 저항이 격렬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광주역과 도청을 오가면서 밤새 계엄군들을 향해서 시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죠. 당시에는 계엄군들이 있는 곳이면 시민들이 무조건 가서 항의하거나 저항하거나 격렬하게 싸웠었는데요. 광주역과 옛 전남도청,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곳에 계엄군들이 있었어요. 광주역은 지금이야 여러분들은 송정역을 주로 많이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광주역이 송정역과 같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차가 다 그쪽으로 다녔고, 광주역은 계엄군 입장에서 보면 꼭 지켜야 될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남대학교의 18일날 왔던 계엄군들 이후에도 계속 계엄군들이 증파가 됐었고, 군수물자들, 보급품들이 대량으로 수송이 됐었는데, 대량으로 군인을 수송하거나 군수물자를 옮기기에는 기차가 제일 용이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엄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켜야 될 곳 중에 하나가 광주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광주역에 배치되어 있던 계엄군들과 그리고 도청에 있었던 계엄군들에게 광주 시민들이 밤새 20일 날 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집단 발포하면 아마 옛 전남도청 앞에 거기에서 집단 발포가 최초에 있었다고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최초의 집단 발포는 광주역에서 있었죠. 20일 날 밤에. 굉장히 격렬하게 시민들이 저항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불을 던지고 했던 투석전은 기본이고, 드럼통 이런 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계엄군들이 있는 곳으로 밀기도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운전대와 브레이크 이런 데를 연결을 해가지고 차를 계엄군 쪽으로 달리게 하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식으로도 시위를 했었다고 해요.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던 것 같고, 실제 계엄군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큰 위협이 될 만한 것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차를 굴렸다고 해도 또 하단에 이미 투석전이나 이런 걸로 돌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 다음에 하던 같은 데로 굴러가서 그 턱에 걸리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계엄군에게 뭔가 피해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날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그렇게 강렬하게 저항했던 시민들을 향해서 계엄군들이 처음으로 집단 발포를 하게 되죠. 그 20일 날 집단 발포를 하고 나서 계엄군들은 20일 새벽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전남대학교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고 나서
그래서 미처 시신 수습을 못했는지 시신 두구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시신 두구를 당시 광주역에서 짐들을 나르던 리어카에 싣고 태극기를 덮고 행진을 해오죠. 당시까지만 해도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나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계엄군들이 발표하는 상황이어서 그 리어카에 시신 두구를 싣고 새벽부터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 광주 시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광주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도청으로 모이시다. 방송을 하면서 리어카를 앞세우고 지금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당시에는 카톨릭 센터였는데요. 그 앞에까지 행진을 해오게 되죠. 리어카의 시신 두구를 싣고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카톨릭 센터 앞에까지 왔더니 이미 도청 분수대 주변과 금남로 일대에는 굉장히 많은 광주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5.18 민주광장은 지금 민주광장이라 하지만 당시에는 차가 다니는 회전교차로였고요. 도청 쪽에서는 계엄군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엄군 앞에 있는 그 회전교차로 분수대를 중심으로 한 회전교차로와 금남로 일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있었는데 도청 옥상에서 약 1시경에 애국가가 울려 퍼져 나오죠. 그 애국가가 신호였는지 어쨌는지 도청 앞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서 계엄군들이 집단 발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집단 발포에 대해서 정당 방위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광장 앞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으로 쏜 것뿐만 아니고 도청 그리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수산업협동조합 건물이 있었거든요. 수협 건물 그리고 전일빌딩 옥상에 저격수가 배치돼서 다시 말하면 광장을 중심으로 저격수들이 배치돼서 시민들을 조준사격하게 되는 거죠. 명백한 학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인들은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이 군인이라고. 근데 당시의 계엄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21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이후로 우리를 지켜줘야 될 군인들이 우리를 총으로 쏴서 죽이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당시 인근에 있는 파출소나 예비군 훈련소에 있었던 예비군 훈련용 총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칼빈이나 M1 같은 그런 기종의 총들로 무장을 하게 되고 지금은 기아자동차로 바뀌었는데요. 당시에는 아시아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군수물자를 생산했던 아시아자동차에서 장갑차나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화순 탄광에 가서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집단 발포 이후에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우리는 시민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민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계엄군들은 21일 집단 발포 이후에 외곽으로 철수하면서 광주를 봉쇄합니다. 그리고 시민군들 비롯한 시민들이 도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일부터 26일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해방광주, 절대공동체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던데요.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2일부터 26일까지는 경찰이 없었고 시민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 절도 등 같은 강력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보면 큰 도시에 불이 몇 시간만 꺼져도 방화, 약탈과 같이 엄청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 강력범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 시민들의 도덕성이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21일 집단 발포 이후로 그리고 그 전에도 계엄군에 의해서 많이 다치거나 죽었던 그로 인해서 이제 피가 부족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거리마다 피가 부족하다고 헌혈을 해달라고 하는 방송차가 다니면 줄이 끝까지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병원에 가서 자진해서 헌혈을 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눴던 그런 시간을 22일부터 26일까지 가졌다고 하지요. 이렇게 시민들이 자치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27일 날 계엄군들이 다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옛 전남도청인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으로 27일 새벽에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26일부터 옛 전남도청 시민군들 상황실에 계속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낮부터 내일 진압한다더라. 너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빨리 나와라. 지금 계엄군들이 어디까지 포위했다. 이런 등등의 제보 전화가 잇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당시에 학생수습 대책위원들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서 남고 대신에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은 내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7일 계엄군들에 맞서서 결사항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27일 새벽에 짧은 시간 안에 시민군들은 죽거나 또는 잡혀갔습니다. 지금 이 열흘간의 항쟁이라고 하는 5.18 민중항쟁이 당시 이 싸움으로 27일에 끝난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답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5.18을 기억하고 5월 정신을 계승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의 희생이 열흘간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명백하게 전두환 정권이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죽였던 살인 정권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군부 독재가 훨씬 더 짧게 빨리 끝날 수 있었고 60항쟁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빨리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18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찾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계승해야 될 5월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